이런데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CL 원자의 질량분수 스펙트럼을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얘는 픽이 두 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왜 두 개가 나오냐면은 얘가 동위원소가 있기 때문에 픽이 두 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화학한 사람들은 사실은 원자의 질량분수 스펙트럼보다 분자의 질량 스펙트럼이 더 중요하거든요. 분자도 마찬가지로 질량분수 스펙트럼을 찍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분자의 질량분수 스펙트럼을 찍으려고 얘를 어떻게 찍을 거냐면은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은 질량분수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다음에 그 안에는 코일이 감겨져 있고 얘 코일에 전류를 주게 되면은 열전자가 튀어나오고 여기다가 가속을 시켜주게 되면 위쪽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되죠. 그럼 이 지점에서 이 분자하고 얘가 부딪혀요. 그래서 이 돌을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전자를 잃고 페타이온이 될 거예요. 여기서. 그때 얘를 가속을 시켜줘.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걸어주게 되면 얘가 어떠한 속도를 가지고 튀어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튀어나올 때 여기다가 자석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게 일종의 전류가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경로가 휘게 된다. 그래서 어느 위에서 측정이 되는 거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곳에 질량분수 스펙트럼을 찍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질량이 얼마가 되냐면요. 얘가 12, 16도 아닌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46일 거예요. 46에서 픽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분자를 집어넣어서 스펙트럼을 찍잖아요. 픽이 하나만 나오지가 않아. 무지 많은 픽이 나와. 픽이 3개가 나와. 15에서 나오고 31에서 나오고 45에서 얘만 하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픽들이 나온다는 거야. 왜 그러느냐? 얘는 어디서 나온 픽이냐면은 CH3 플러스에서 나온 픽이고요. 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CH3 O 플러스. 얘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CH3 O CH3 플러스. 얘는 CH3 O CH3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왜 그러냐면은 원자와는 달리 이 분자가 전자한테 두들겨 맞잖아요. 전자만 딱 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분자가 깨어져. 결합이 끊어져 버려. 그래서 얘의 픽이 나와. 얘. 그래서 CH3 플러스죠. 그 다음에 얘도 픽이 나와. 쪼개졌어. 그래서 CH3O 플러스가 나와. 근데 경우에 따라서 전자 하나, 프로톤 하나가 날아가서 CH2O, CH3 픽이 나와. 다시 말하면은 분자의 질량분수 스펙트럼을 찍을 때는 분자가 쪼개진다는 것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산산조각이 나요. 쉽게 말하면 분자가. 그래서 여러 개의 픽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분수 스펙트럼은 해석하기가 쉬워요. 원자는 쪼개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자의 질량분수 스펙트럼을 찍을 때는 좀 복잡해. 왜 그러냐면 지금 보았다시피 분자가 쪼개지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분수 스펙트럼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분자를 딱 보는 순간 아, 이 분자는 어디가 쪼개지겠구나 그런 걸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CL이 아니고 아까 CL은 픽이 두 개가 나온다 그랬죠. 픽이 이렇게 동위원소가 있기 때문에 35에서 하나 픽이 나오고 37에서 픽이 하나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CL2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CL2라는 분자의 질량분수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얘는 픽이 몇 개가 나오냐면은 5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5개가. 왜 5개가 나오냐면은 이게 쪼개진다고 그랬죠. 쪼개지게 되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35번이 있을 수가 있고 37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쪼개질 때 얘가 동위원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35번 만으로 이루어진 CL2도 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가 되냐면은 7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7짜리도 있겠죠. 그게 얼마가 될 거냐면은 74가 될 거예요. 또 나머지는 뭘까? 하나는 37이고 하나는 35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72가 됐거든. 그래서 픽이 몇 개가 나오냐면 5개의 픽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들이 이 픽의 인텐시티, 높이, 요 높이하고 요 높이하고 요 높이를 잘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얘하고 얘가 몇 대 몇으로 섞여 있는지도 여러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자의 질량수 스펙트럼은 좀 해석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화학자들은 그게 더 중요하다. 분자의 질량수 스펙트럼. 그 다음 얘기할 것은 뭐냐면 이제 주기율표에 관해서 얘기해 주려고 해요. 주기율표. 주기율표는 대략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1족, 2족 있고, 그 다음에 널따란 평면에 전이금속이 있고, 다시 주적 원소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비활성 기체가 있고. 자, 주적 원소는 얘가 몇 개의 줄이 있냐면은 4개의 줄이 있어요. 그리고 잘 보면은 이 세 번째 칸의 첫 번째라는 복난이야, 복난. 여기 있는 원소는 여기다 적지 않고 아래로 빼. 주기율표 보면. 그래서 이게 몇 개의 원소가 있냐면은 15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고, 요 원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란탄족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 여기도 빈칸이거든요. 빈칸에 또 빼요. 그래서 또 15개의 원소를 집어넣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악틴족 15개가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만 여기에는 원S 오비탈이 채워지는 쪽이죠. 여기는 S 오비탈이 채워지는 쪽이고, 여기는 P 오비탈이 채워지는 쪽이고, 여기는 다 채워지고. 근데 전이금속은 어떤 오비탈이 채워지는 원소냐면은 D 오비탈이 채워지는 원소. 그 다음에 란탄 쪽하고 악틴족은 어떤 오비탈이 채워지냐면은 F 오비탈이 채워지는 원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여기 이거 주적 원소라고 해요. 주적 원소하고 전이금속 원소는 좀 차이가 있는데, 주적 원소 같은 경우에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족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소의 성질이 많이 바뀌어요. 기타 등등의 물리적인 성질이나 화학적인 성질이 많이 바뀌어. 주적 원소인 경우에는. 그런데 전이금속 원소는 좀 다르죠. 전이금속 원소도 족이 바뀌게 되면은 성질이 바뀌긴 바뀌는데 주적 원소처럼 그렇게 많이 바뀌지가 않아요. 란탄족도 마찬가지예요. 란탄족도 주기율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성질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성질이 많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전이금속 원소 중 하나가 철이고요. 란탄족 원소 중 하나가 사마리움이거든요. 얘하고 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자, 철의 전자 배치는 알곤4에 4s2 3d6예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주자면은 최외곽에 있는 전자는 4s2고 그 안쪽에 있는 것이 3d6야. 이 그림에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철 같은 전이금속 원소인 경우에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최외곽에 있는 S 오비탈의 전자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느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바뀌냐면은 그거보다 안쪽에 있는 D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소의 화학적 성질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최외곽에 있는 전자 숫자에 따라 바뀌어지는데, 전이금속 원소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수가 바뀌는 게 아니죠. 최외곽의 전자는 4s 오비탈이에요. 여기 있는 전자수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살짝 안쪽에 있는 D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바뀌기 때문에 전이금속 원소는 족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성질이 많이 바뀌지가 않아요. 사마리움이라고 하는 란탄족은 더 심해요. 사마리움은 어떤 전자 배치를 갖고 있냐면은 제논코어의 6s 4f6예요.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최외곽은 6s 오비탈. 근데 안쪽 오비탈이 4f6예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움 같은 란탄족은 족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느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바뀌냐면 숫자가 바뀌냐면 4f 오비탈에 있는 전자 수가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얘는 어떻죠? 최외곽의 안쪽에 더 안쪽에 있는 전자 수가 바뀌는 거예요. 얘는 그래도 바로 최외곽 바로 안쪽 껍질이잖아. 근데는 안쪽에 있는 오비탈에 있는 전자 수가 바뀌어요. 란탄족 같은. 그래서 더 성질이 안 바뀌는 거야.
얘는 더 성질이 안 붙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용어가 있는데요. 시사 용어에 요즘은 거의 히토류라는 게 있어요. 히토류는 전체 몇 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17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는데 뭐하고 뭐냐면은 스칸듐 플러스 이트륨 플러스 란탄두 15개를 그래서 전체 17개의 원소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히토류라고 불러요. 거의 시사상식이죠. 히토류가 왜 이렇게 각광을 받느냐면 히토류는 전기적인 성질하고 자기적인 성질의 매우 우수한 원소를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소자라든지 전기 소자에 요즘에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원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히토류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히토류의 90%를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죠? 자,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특히 이런 안탄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소의 성질이 너무너무나 비슷해. 그래서 란탄족 15개를 발견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은 무려 150년이 걸려요. 150년. 히토류 중에 가장 먼저 발견된 원소는 이트륨이에요. 이트륨이 언제 발견됐냐면 1794년에 발견돼요. 그 다음에 히토류 중에 맨 마지막에 발견된 원소가 뭐냐면은 프로메티움이에요. 프로메티움은 몇 년에 발견이 됐냐면은 1947년에 발견. 그러니까 1794년에서 최종적으로 발견된 게 1947년. 무려 1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느냐? 얘네들이 성질이 너무 똑같거든요. 15개 원소가 화학적으로 거의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하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주기율표는 무엇을 기준으로 원소를 배열했냐면은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배열한 주기율표를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럼 우리가 원자 번호를 언제부터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나중에 양지역학 배울 때 다시 나오겠지만 모줄리라는 사람이 엑스레이 방법을 이용해서 원자 번호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주기율표를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배열된 주기율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 전에는 뭐를 기준으로 배열한 거죠? 그 전에는 멘델레프가 처음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는 뭐를 기준으로 배열한 거냐면은 원자량을 기준으로 배열한 주기율표를 사용했었죠. 그렇죠? 자, 근데 주기율표 하면 우리는 주로 멘델레프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기율표를 연구한 학자는 멘델레프만 있지가 않아요. 굉장히 다수의 과학자들이 주기율표를 연구했는데 왜 우리는 멘델레프만 기억을 할까요? 멘델레프는 다른 과학자들하고는 다르게 과감하게 예측을 했어.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멘델레프가 주기율표를 만들었을 때는 원소들이 다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기율표에 이렇게 빈칸이 있었어. 발견되지 않은 원소가 있어가지고서 빈칸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다른 과학자들은 그냥 빈칸을 빈칸채로 넘겨뒀었거든요. 근데 멘델레프는 예측을 했어. 여기 지금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 원소가 만약에 발견이 되면은 밀도는 얼마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끓는 점은 얼마가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발견되지 않은 원소에 대해서 성질을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 예측된 성질이 다 맞았다는 거예요. 추후에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주기율표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예측한 원소들 중에 유명한 원소가 몇 개가 있어요. 멘델레프가 예측한 원소 중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 에카 봉성 멘델레프가 에카 봉서라고 이름 지어진 원소는 요즘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원소냐면 스칸듐이라고 부르는 원소 또 에카 알루미늄이라고 이름 지은 원소가 있어 멘델레프가 이거는 요즘 어떤 원소로 알려져 있냐면 갈륨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멘델레프가 에카 규소라고 이름 붙인 원소는 나중에 뭐로 밝혀졌냐면은 게르마늄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멘델레프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요 게르마늄, 갈륨, 스칸륨은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이름이거든요. 게르마늄은 어느 지역을 말하냐면 독일 지역을 나타내. 왜 게르마늄은 이 게르마늄을 발견한 사람이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스칸디늄은 어느 나라 사람이 발견했냐면은 스웨덴 사람이 발견해서 이름이 스칸디늄이에요. 갈륨은 프랑스 사람이 발견했어. 왜냐면 프랑스의 옛 지명이 갈리아거든요. 프랑스 사람이 발견하고 독일 사람이 발견하고 스웨덴 사람이 발견했어요. 자, 이거 말고도 예측한 거 말고도 그 당시 기술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원자량을 잘못 측정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베릴륨 같은 경우에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이 원자량을 몇이라 했냐면은 13.7로 알고 있었어. 근데 이 원자량을 기준으로 베릴륨을 주기율표에 위치시키게 되면은 성질이 맞지가 않아. 그래서 멘델레프가 아무래도 니들이 이 원자량을 잘못 계산한 거다. 아마 얘는 원자량이 13.7이 아니고 9.4일 거라고 예측을 했어. 근데 나중에 정말로 다시 측정을 해보니까 9.4였어. 멘델레프는 실험을 하지도 않고 원자량을 고쳤다고. 칼슘은 처음에는 20이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주기율표를 20에다 놓으면 맞지가 않아. 얘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40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정말로 나중에 측정을 해보니까 40이야.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우라늄. 우라늄도 처음에는 120으로 알려졌는데 멘델레프는 얘를 몇으로 고치냐면은 240으로. 근데 다 맞아. 이런 식으로 멘델레프가 막 예측을 했는데 예측한 대로 실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멘델레프가 뜨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과학자들이 그렇지만 누구나 다 실수를 하거든요. 멘델레프도 두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로겐족 그러면 어떻게 되죠? F 다음에 CL 다음에 BR 다음에 I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 정도는 이래요.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는 지금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은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원자량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 아이오다이드가 들어가요. 원자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면 아이오다이드 탈루름이 들어가요. 왜냐면은 아이오딘의 원자량이 더 가벼워요. 그러니까 126.99 이거 얼마냐면 127.6. 따라서 원자량을 기준으로 배열한다고 그러면은 브롬 다음에는 아이오딘이 아니고 탈루름이 들어가야 돼. 근데 멘델레프 입장에서는 이 탈루름의 성질이 브롬이나 클론이랑 너무나 다른 거야. 이 자리에는 탈루름이 들어가면 안 되고 아이오딘이 들어가야 해. 근데 원자량은 얘가 더 가벼워. 그러니까 또 이 얘기를 한 거야. 니네들이 원자량 127.6으로 계산한가 본데 이게 잘못된 걸 것이다. 그래서 원자량이 잘못 계산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를 바꾼 거야.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이게 원자량이 얘가 더 작아서 더 무거워서 아이오딘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죠.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배열해야 됐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맞게 배열을 했지만 그 이유는 잘못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 멘델레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방금 우리가 주기율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가 1족, 2족이 있고 전위금속이 있고 여기 6개 원소가 있었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뭐가 있냐 비열성 기체가 있잖아요. 근데 멘델레프가 처음 주기율표를 만들 때는 이 비열성 기체가 없었어요. 요 저기 없었어요. 이거. 처음 멘델레프가 주기율표를 만들 때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처음으로 비열성 기체를 발견한 사람이 등장해. 그게 누구냐면은 램지라는 사람. 램지라는 사람이 뭐를 발견했냐면은 알곤이라고 하는 비활성 기체를 발견하게 됐어요. 램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곤이라는 비활성 기체를 발견했냐면요. 이것 때문에 발견하게 됐어. 램지는 처음에 하고 싶었던 일은 뭐냐면은 질소를 추출하는 실험을 하고 질소를 얻고자 했어요. 질소를 얻고자 했는데 그 당시 질소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질소를 얻는 방법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공기로부터 추출해. 그 당시 알려져 있는 지식에 의하면 공기는 질소와 산소, 뭐 이산화탄소,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공기로부터 산소 제거하고 물 제거하고 CO2 제거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질소다.
이런 방법으로 공기로부터 추출하는 방법이 있어서 두 번째 방법은 합성하는 방법이에요. 암모니아로부터 수소를 떼어내게 되면 우리가 질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질소를 얻을 수 있었는데 재미났었던 것은 뭐냐면은 공기로부터 추출한 질소의 밀도하고 암모니아로부터 합성한 질소의 밀도가 달랐어. 언제나 공기로부터 추출한 질소의 밀도가 조금 더 높았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때 이 렌즈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마 공기로부터 추출한 질소 안에는 새로운 미지의 원소가 있을 거다라는 추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기로부터 추출한 것을 다시 한번 분별 증류를 해서 알곤이라고 하는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원소가 발견되니까 당장 뭐를 측정을 해봤냐면은 알곤의 원자량을 측정을 해봤어요. 측정을 해보니까 얼마냐면은 39.9였어요. 그러니까 측정된 원자량을 가지고서 이게 주기율표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알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이거 비활성 이체에 넣는데 그 당시 비활성 이체 족이 없었다고 그랬잖아. 이게 늘 자리가 없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자 멘델레프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너희가 발견한 원소는 새로운 원소가 아니고 N3를 쓸 거다. 왜냐면 N3의 원자량이 얼마냐면 대략 42거. 얘랑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원자량 이게 39.9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 42일 거다. 그리고 걔는 알곤이라는 새로운 원소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N3 원자일 거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렌즈가 알곤만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헬륨, 네온, 크립톤, 제논 쭈쭈쭈쭈쭈 비활성 이체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는 거야. 계속 새로운 원소가 발견되는데 이게 원자를 잘못 측정했다라고 주장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족을 하나 만들게 돼. 그래서 알곤이로부터 기타 등등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주기율표가 완성이 됐다. 자, 여기까지가 주기율표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물리적인 얘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원자는 러더포드에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원자 핵하고 전자 사이 거리를 내가 R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포텐셜 에너지가 그래서 뭐를 계산하려고 하냐면은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해요. 요 전자를 핵으로부터 떨어뜨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럼 먼저 수소니까 이게 G가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1. 그 다음에 이 포텐셜 에너지를 그려주게 되면 어떻게 그려주게 되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R을 알아야 되는데 R이 원래는 얼마, 우리가 지금 얼마를 0.520스트롬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대략 1옹스트롬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옹스트롬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잡혀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줍니다. 근데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1옹스트롬이 여기거든요. 전자가 여기 있어요. 이 전자를 떼어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떼어낸다라는 얘기는 R이 얼마로 간다는 거냐면은 무한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있던 전자가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계산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1옹스트롬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에너지가 바로 이온화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입을 해요. 여기다가 1옹스트롬.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전사적으로 빼기 14.4 일렉트론 볼트라는 값이 계산되어 나왔죠. 근데 우리가 뭐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는 얼마냐면은 13.6 일렉트론 볼트예요. 상당히 비슷한 값을 준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게 1옹스트롬 자체가 틀렸잖아요. 0.567.6톤이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전자가 지금 우리가 묘사하듯이 고전역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는 않죠. 하지만 대충 맞다는 거예요. 대충. 이게 굉장히 간단한 모델을 이용해서도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 모델에 하면 이온화 에너지는 6회까지가 바로 이온화 에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여기는 이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은 플러스 전하를 띈 원자핵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띈 전자세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계산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하모닉 오실레이터 케이스야. 여기 질량이 있고 또 다른 질량이 있는데 이게 이번엔 뭐로 연결됐냐면은 스프링으로 매달려 있다. 이때 두 입자 사이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VR은 2분의 K R제곱 이렇게 됐거든요. 두 개의 질량이 스프링으로 매달렸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K R제곱. 플러스 차지를 띤 입자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플러 포텐셜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죠? 자, 이 포텐셜을 어떻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2분의 K R제곱. 자, 그러면은 이거 내가 당겼다 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줄어들었다 늘었다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진동 운동을 할 거냐, 그죠? 토탈 에너지라는 게 있겠죠. 토탈 에너지.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토탈 에너지가 있고, 토탈 에너지 아래쪽에서 이 진동자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게 해도 진동 운동을 할 거예요. 그때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요 두 개의 질량추의 길이가 요 위치에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요게 포텐셜 에너지죠. 요 위치에 있었다는 거는 밑바닥으로부터 기준이 되는 기준점으로부터 포텐셜 에너지 커브까지의 거리가 바로 그 순간에 그 하모닉 오실 때의 포텐셜 에너지예요. 키네틱 에너지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키네틱 에너지. 어디서부터 어디냐면은 포텐셜 에너지 커브로부터 토탈 에너지 사이까지 거리가 키네틱 에너지가 돼요. 이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토탈 에너지죠.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R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고 키네틱 에너지는 감소해요. 하지만 두 개 더한 것은 일정하죠. 바뀌지 않아요.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고 키네틱 에너지는 감소해요. 이 지점이 되면 어떻게 되나? 키네틱 에너지가 제로가 돼요. 이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터닝 포인트라고 불러요.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죠. 다시 되돌아오죠. 그죠? 여수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가지고서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게 터닝 포인트거든요.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동이에요. 이 모델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뭐죠?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죠? 포텐셜 에너지 언제나 플러스예요. 키네틱 에너지도 언제나 부호가 플러스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여기서 이 그림에서 키네틱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포텐셜 커브로부터 토탈 에너지 사이 간격이 키네틱 에너지라고 기억해주세요. 자, 이 그림을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려고 해요. 요 모델. 내가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토탈 에너지 그릴 거거든요. 토탈 에너지가 이해로. 그리고 요 핵하고 전자 사이 거리가 R이었었다고 했어요. 그 R이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이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 요 전자 포텐셜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기준이 되는 점으로부터 포텐셜 에너지 커브까지 간격이 바로 포텐셜 에너지예요. 이때 포텐셜 에너지 부호가 얼마가 되냐? 이제는 음수야. 아까는 다르게 이제는 부호가 음수야. 자, 키네틱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키네틱 에너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텐셜 에너지 점으로부터 어디까지죠? 토탈 에너지 사이까지가 키네틱 에너지야. 키네틱 에너지는 부호가 양수죠, 그죠? 키네틱 에너지의 부호는 양수, 포텐셜 에너지의 부호는 음수가 돼요, 그죠? 토탈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키네틱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하는 거예요. 양수인 키네틱 에너지에다가 음수인 포텐셜 에너지를 더해주니까 이게 바로 토탈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토탈 에너지는 여기서는 양수가 되겠죠. 그죠? 그게 이상한 거 없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케이스는 토탈 에너지가 요 기준이 되는 선으로부터 위쪽에 있을 때예요.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토탈 에너지가 얘야. 그리고 R은 여기야. 아까랑 똑같이 포텐셜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포텐셜 에너지. 그죠? 음수죠, 음수. 키네틱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이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키네틱 에너지고 양수야. 토탈 에너지가 두 개 더하는 건데 이제는 어떤 게 더 커요? 음수인 포텐셜 에너지가 양수인 키네틱 에너지보다 더 커요. 따라서 토탈 에너지는 얼마가 되죠? 요게 토탈 에너지죠. 토탈 에너지 근데 지금 부호가 얼마가 돼요? 음수가 된다는 거죠. 음수가. 이 그림에서 전자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가 될까요? 터닝 포인트는 요 지점인가요? 요게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는 토탈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여기까지는 오지만 더 삐져나가지는 못해. 여기가 대치고까지 가요. 이것이 포텐셜 에너지하고 키네틱 에너지, 토탈 에너지. 자, 지금 이 그래프는 플러스 전하를 띈 핵하고 전자 사이 포텐셜 에너지를 그리는 거거든요. 이제 뭐를 그릴 거냐면은 플러스 G1이라는 전하를 가는 원자 핵하고 플러스 G2라는 양을 전하를 갖고 있는 두 개 원자 핵 사이 포텐셜 에너지를 그리려고 해요. 아까랑 다르게 이 포텐셜 에너지는 청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 경우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 길이가 R이다. 두 입자 사이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는 VR은 플러스 480제로 R분의 G1 2제곱 이렇게 돼요. 이제는 포텐셜 커브가 어떻게 그려지나요? 플러스니까 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양수니까. 자, 이 그래프는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러더포드 얘기하면서 러더포드가 원자핵을 발견한 실험이 뭐죠? 알파 입자를 쏴주는 건데 알파 입자도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고 금도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 그러니까 알파 입자를 금 입자에 쏴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금 입자로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알파 입자를 내가 여기다 쏴줄 거예요. 그 얘는 G1이 얼마가 되냐면요 79가 되고 알파 입자의 전하량은 2가 돼요. 뭐 크게 어려워. 내가 지금 알파 입자에다 쏴주는 상황이에요. 쏴주는. 자, 근데 처음 쏴줄 때 알파 입자가 금 입자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죠? 토탈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키네틱 에너지인데 얘를 멀리서 떨어뜨린 다음에 쏴줄 거예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 사이 포텐셜 에너지는 요 지점이 될 테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거의 0에 가까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정한 속도로 쏴줄 거거든. 일정한 속도로. 그러니까 이 키네틱 에너지가 바로 토탈 에너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요게 토탈 에너지, 이게 키네틱 에너지. 일정한 속도로 멀리 떨어진 다음에 일정한 속도로 쏴줬을 때 토탈 에너지가 이해요. 그래서 무엇에서 결정이 되냐면은 알파 입자의 키네틱 에너지에서 결정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다가오게 될 거예요. 다가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 지점에 도달했다.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요게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얘는 키네틱 에너지가 되고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키네틱 에너지가 되고 요게 포텐셜 에너지가 되니까 다시 말하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고
키네틱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어요. 요 지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지점이 되면은 키네틱 에너지가 제로가 돼. 다시 말해 요 포인트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터닝 포인트라고 부르요. 여기까지 온다면 더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 나온다는 거죠. 이제 내가 알파 입자의 속력을 더 증가시켰어요. 더 세게 쏴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라인이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게 토탈 에너지가 돼요. 더 알파 입자를 세게 쏴주게 되면은 여기서 길이 들어요. 그럼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되죠?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은 더 가까이 원자에게 접근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빨리 쏴주느냐, 알파 입자 키네틱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알파 입자가 더 금입자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지점은 알파 입자가 요만큼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는 알파 입자가 더 가까이 갔다가 튀겨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실험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실험 가지고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실험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원자에게 사이즈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러더포드가 어떤 실험을 설계했냐면 이런 실험을 설계했어요. 여기가 금입자고 여기 알파 입자. 여기 알파 입자를 쏴줄 거거든요. 쏴주게 되면은 얘가 사방으로 이렇게 튀겨 나가게 될 거예요. 알파 입자를 쏴주게 되면은 특히 디텍터를 어디다 갖다 대냐면 여기다 갖다 대요. 여기가 뭐냐면 산란 각도가 60도가 되는 지점에 디텍터를 딱 갖다 놓고서 뭐를 측정했냐면 알파 입자 쏴줬을 때 얼마나 많은 알파 입자가 이 디텍터에 들어가는지를 측정을 했어. 원래 이런 데도 다 나오는 이건 측정하지 않았어. 측정하지 않고 60도로 흘러 들어가는 알파 입자 숫자를 측정을 했다는 거죠. 뭐를 바꿔가면서 실험했냐면은 알파 입자의 키네틱 에너지를 바꿔가면서 60도에 설치된 디텍터로 들어가는 알파 입자의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실험 결과는 어떻게 표현되죠?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게 키네틱 에너지가 되고 I가 뭐냐면 60도에 설치된 디텍터로 들어가는 알파 입자의 숫자예요. 키네틱 에너지를 바꿨습니다. 근데 실험을 하기 전에 이론 계산을 했어요. 이론 계산. 얼마나 많은 알파 입자가 이 디텍터로 들어갈 건지를 이론적인 계산을 했어. 그럴 수가 있겠죠. 이 알파 입자의 궤적은 뭐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냐? F 이퀄 MA로 계산하면 되겠죠. 뉴턴 이퀘이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알파 입자가 얼마나 많이 저쪽에 들어가는지 계산해 주죠. 이 궤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뉴턴 이퀘이션을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알파 입자와 금입자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과정이에요.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알파 입자와 금입자 사이에는 쿨롱 포텐셜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알파 입자와 금입자 사이에는 쿨롱 포텐셜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뉴턴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서 이 60도에 설치된 디텍터에 얼마나 많은 알파 입자가 들어가는지를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 그래서 중요한 과정 이거 쿨롱 포텐셜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커브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녹색 점선으로 표현되는 이런 선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론치야, 이론치. 그런다면 실제로 실험을 해봐. 알파 입자의 속도를 바꿔가면서 얼마나 많이 여기 들어가는지 실험을 해봐. 실험 결과는 빨간색 공으로 표현돼요. 자, 알파 입자의 키네틱 에너지가 작을 때는 잘 맞더라는 거예요. 이론하고 실험이 잘 맞아요. 그 알파 입자 키네틱 에너지가 작을 때는 잘 맞다가 어느 지점이 되고 나서부터는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게 실험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리하자면은 알파 입자 키네틱 에너지가 작을 때는 이론이랑 실험이랑 같은 결과를 줘. 근데 알파 입자 키네틱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은 어느 지점부터는 벗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러더포드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파 입자 키네틱 에너지가 작을 때는요.
알파 입자가 대충 여기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는 거야. 알파 입자 조금 더 키워주잖아요. 그러면 알파 입자가 조금 더 다 같이 좀 들어갔다가 나가. 그러다가 더 세게 해줘가지고서 키네틱을 여기까지 올렸다. 그때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은 알파 입자가 바로 요 알파 입자가 금입자를 딱 터치하고 나가더라는 얘기야. 그 전까지는 근처에 왔다가 가고 아까 그 포인트에서는 알파 입자가 금입자를 딱 터치하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키네틱 에너지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입자가 이제는 금입자 안으로 들어갔다 나온다는 들어갔다가 나온다.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알파 입자가 금입자 바깥에서 튀어 나갔을 때는 우리가 러더퍼드가 했던 그 가정이 맞더라. 가정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 쿨롱 포텐셜만 적용한다는 가정이 맞지만 알파 입자의 키네틱 에너지가 커져가지고서 그 입자 안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안에는 무슨 힘이 존재하죠? 안에는 물론 전자기력도 중요하지만 전자기력 말고 어떤 힘이 존재하냐면은 핵력이라고 하는 힘이 존재해요. 다시 말하면은 러더퍼드가 계산에 사용하지 않았던 힘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치하고 실험치가 벗어나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파 금입자의 원자핵의 사이즈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요점. 다시 말하면 이론치하고 실험치가 딱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 점이 어느 지점이죠? 금입자가 바로 알파 입자를 딱 튀기고 맞는. 바로 요 키네틱 에너지에서의 터닝 포인트를 계산하게 되면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금입자의 원자핵의 사이즈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금입자의 반지는 얼마가 되냐면 대략 7 곱하기 10 마이너스 15cm 정도가 되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금입자의 반지름을 측정할 수가 있었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얘기 잠깐 얘기해 줄게요.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아보가드로가 설명하지 못했던 결합이죠. 화학결합.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유결합이에요. 화학자들은 화학결합 중에 공유결합 말고 또 다른 결합이 있다고 알고 있죠. 그게 무슨 결합이냐면 HCl 같은 예를 들면 이온. 화학자들은 크게 결합을 두 종류로 봐요.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 이온결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있던 전자가 C로 넘어가서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포지티브 차지를 띄어서 이 둘 사이에 정정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것을 이온결합이라고 부르고, 여긴 전자가 공유돼서 만들어진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질문은 어떤 임의 원소 AB가 있어. 그때 이 AB로 구성된 이온자 분자는 공유결합을 할 것인가 이온결합을 할 것인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예요. 이온결합은 어떻게 해야 되게 되는 거지? 이온결합은 한쪽에 있는 전자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왜 넘어가냐면은 H가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하고 Cl이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 경우는 Cl이 전자를 H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해. 그래서 전자는 H에서 C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여기는 전자를 뺏기니까 플러스 차지를 띄어서 정정기적인 인력에서 이온결합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온결합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원소가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의 차이가 커야 돼. 그래야 이온결합이 형성이 돼요. 공유결합은 어떻죠? 두 개의 원소가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공유결합을 형성한다는 거죠. 따라서 A, B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이 분자가 어떤 결합을 하고 있을지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두 개의 원소가 얼마나 전자를 좋아하는지를 알면 그 차이가 크면 이온결합이 되는 것이고 차이가 작으면 공유결합이 형성이 된다. 이때 두 개의 원소가 각각의 원소가 얼마나 전자를 좋아하느냐,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카이라고 불러요. 일렉트론. 이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는 뭐냐면은 주어진 원소가 얼마나 전자를 좋아하느냐. 이 차이가 크면 이온 결합이 되는 것이고 이 차이가 작으면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두 가지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해요. 두 가지 데이터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온화 에너지고 두 번째가 일렉트론 전자 친화도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 물리량으로부터 우리가 뭘 정의할 수가 있냐면은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전자를 좋아하는 척도를 계산해 줄 수가 있어. 근데 그 척도의 차이가 크다? 그럼 이온 결합. 척도 차이가 작다? 그럼 공유 결합 현실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온화 에너지하고 일렉트론 어피니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질문하고 싶은 거? 없으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